여러분 꼭 잡으세요. 이제 곧 놀라운 여정이 시작될 테니까요. 매우 똑똑한 과학자들과 그들의 연구에 힘입어 인공지능에게 20억 년 전으로 돌아가 멋진 지구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니 안전벨트를 매고 함께 알아봐요. 옛날 옛적에 약 45억 년 전 지구가 아기였을 때로 타임머신을 타고 지구를 방문하는 건 큰 실수였을 겁니다. 온 세상이 뜨거웠으니까요. 우선 땅은 여전히 끈적끈적하게 녹아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타임머신을 착륙시키는 것이 위험했을 거예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지구를 보게 될 겁니다. 험준한 산과 반짝이는 바다, 광활한 대지가 뒤섞인 풍경이 펼쳐져요. 거대한 화산이 화염을 뿜으며 폭발하여 가스와 화산재를 공중으로 쏘아 올리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마치 한바탕 불꽃놀이를 보는 것 같죠. 공중부양이 가능하고 열을 견딜 수 있는 특수 보호막을 갖춘 멋진 새 우주선이 있다고 해도 숨쉬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초기 지구의 대기는 약간 변덕스러웠기 때문이죠. 하늘에는 짙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고 땅에는 신비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공기는 매우 희박하고 수소와 헬륨 같은 온갖 종류의 흥미로운 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소용돌이치며 모든 것을 생생한 녹색으로 물들입니다. 수증기는 공기를 떠돌아다니며 습기와 상쾌한 안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흥미를 더하기 위해 암모니아와 메탄이 살짝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멋진 기체들이 많죠? 하지만 잠깐만요. 산소가 빠졌어요. 그래서 심호흡을 하면 폐를 가득 채우는 익숙한 공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육지에는 아직 울창한 숲이나 우뚝 솟은 나무가 없습니다. 대신 울퉁불퉁한 바위 지형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고대 암석 중 일부는 수백만 년 동안 충돌과 지진으로 인해 형성된 강렬한 힘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대의 아름다움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초기 단계에 있는 생명체는 진화를 거듭하며 웅장한 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조류와 박테리아와 같은 단순한 유기체가 바다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들은 풍부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성장하고 번식하며 바다에서 번성합니다. 바닷속은 분주한 도시처럼 형형색색의 미세한 생명체들이 가득하고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이 작은 유기체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산소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공장처럼 대기의 구성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죠. 이것이 초기 지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엉망이었을까요? 그 이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변할 수 있었을까요? 지구의 열은 지구가 형성되는 동안 일어난 온갖 기상천외한 일들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선 지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모인 물체들에는 이미 엄청난 열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다음 지구가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지면서 중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중력은 더 많은 물체를 끌어당기기도 했지만 지구를 꽉 껴안아 모든 것을 꽉 쥐어짜기도 했죠. 물체가 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압력솥처럼 뜨거워져요. 이 엄청난 열기는 지구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구를 암석, 금속, 광물이 뒤섞인 가방으로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암석과 금속이 너무 뜨거워져 녹아버렸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밀도가 높은 금속은 중심부로 가라앉아 지구의 핵이 되었고 가벼운 암석들은 위로 떠올라 지각과 멘틀이 됐어요. 마치 지구가 스스로 섞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별도의 지층을 만든 것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급격한 분리를 분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열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섞이고 움직이면서 지구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행성 오븐의 열기를 높이는 것과 같았죠. 이 엄청난 열기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구의 높은 온도는 모든 것을 초고속으로 만들었어요. 지각파는 미친 듯이 춤을 췄고 지표면은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며 지질학적 기이한 현상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구는 또한 엄청난 우주 방문객들을 맞이했어요. 지구가 형성되며 온갖 종류의 우주 쓰레기를 수거하느라 바빴을 동안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은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토양과 목성은 궤도를 바꾸어 변화를 주기도 했고 거대한 물체들을 지구를 향해 돌진시켰어요. 이 충돌은 심각했어요. 지구지각의 광물을 녹이고 심지어 기화시키는 강력한 충격을 가했습니다. 이 폭발은 너무 강렬해서 지구 대기권 밖으로 가스를 날려버릴 정도였죠. 엄청난 불꽃놀이가 펼쳐진 셈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충돌로 인한 고대 전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심한 탐사 작업이 필요하지만 그 여파를 엿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린란드에는 마니이소크 분화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볼 수 있는 분화구는 없지만 과거에 지표면에서 20에서 25km 아래에서 차갑게 식어있던 암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렬하고 갑작스러운 충격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어요. 정말 험한 동네네요. 가장 격렬한 충돌은 테이아라는 행성과의 충돌이었습니다. 화성만한 크기의 테이아가 강력한 굉음과 함께 지구와 충돌한 이 사건은 모든 것을 바꾼 거대한 사건이었어요. 테이아의 금속 핵은 지구의 핵과 융합되었고 두 행성의 외층은 산산조각이 나면서 우주로 던져졌습니다. 그 결과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잔해의 고리가 탄생했어요. 가장 멋진 사실은 이 파편들이 그냥 영원히 떠돌아다니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마치 퍼즐 조각이 제 짝을 찾듯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짜잔! 우리만의 달이 탄생했어요. 믿어지시나요? 이 놀라운 달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짧게는 10년, 아니 그 이하의 기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과학자들은 달이 형성되는 이 모든 과정을 거대 충돌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밤하늘의 달을 바라볼 때는 달이 사실 거대한 지구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참고로 지구도 대기를 만들기 위해 꽤 많은 모험을 했어요. 처음에 지구가 대기권을 만들려는 시도는 그리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지구에는 수소와 헬륨의 얇은 층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 층에 모인 모든 물질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체들은 마치 교활한 탈출 전문가처럼 우주로 날아가 버렸죠. 안녕 가스들아. 다행히도 지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가 진행되었고 이번에는 훨씬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화산 폭발이 구하러 왔어요. 화산은 수증기, 이산화탄소 등 온갖 종류의 가스를 뿜어냈어요. 운석과 해성까지 가세해 물과 질소를 대량으로 쏟아냈습니다. 지구의 대기에서 신나는 파티가 열렸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두 번째 실험에서는 산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니, 단 한 방울의 산소도 없었습니다. 태양광선이 물 분자를 쪼개면서 생성된 산소는 빠른 속도로 화학 반응에 의해 삼켜져 버렸습니다. 지구의 세 번째 실험에서야 생명체가 등장하고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광합성 유기체가 중심이 되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먹이를 만들었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부산물로 산소가 방출됐어요. 결국 유기체들이 너무 많은 산소를 내뿜어 반응을 압도하고 대기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고 약 3억 5천만 년이 지나서야 오늘날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의 약 21%인 현재의 산소 농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불타는 화산부터 신비로운 바다까지 과거를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와는 확연히 다른 지구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대의 풍경을 탐험하고 초기 생명체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에요. 인공지능 덕분에 우리는 지구의 놀라운 역사를 엿볼 수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구의 경이로움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여정을 기대해 주세요. 우주에서는 아무도 당신의 비명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초신성도 충돌하는 소행성도 그리고 불타는 행성도 우주에서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혹은 아닌가요? 만약 사실 저 밖에서 뭔가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봅시다. 자, 좋아요. 중학교 때로 돌아갈게요. 소리는 진동에서 비롯된 역학적 파동이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제일 간단한 예는 기타줄이에요. 하나 잡아당겨 보세요. 진동하기 시작해요. 금속줄 안에 있던 원자들은 주변의 공기 원자들을 밀치고 두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원자들이 끊임없이 서로를 밀어내고 있어요. 우리의 귀에 닿을 때까지 말이죠. 연못에 던져진 조약돌의 물결과 같아요. 그리고 이건 약 시속 1224km의 속도로 아주 빠르게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고막이 같은 진동수로 진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의 귀 안에 있는 작은 뼈들이 이 진동을 뇌에 전달해요. 그러면 뇌가 마법을 부리고 패턴을 인식하고 소리로 바꿔요. 좋아요. 이제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이러한 입자들을 기체, 액체, 그리고 고체 물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주는 어떨까요? 없어요. 거의 완벽한 진공 상태죠. 그리고 여러분은 우주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없다는 말을 아마 들은 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사실 무슨 의미일까요? 진공은 완벽하게 텅 빈 공간이에요. 물질이 전혀 없는 영역이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단 뜻이에요. 네,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들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사이에는 공기도 없고 원자나 입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거의요. 솔직히 완벽한 진공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원자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주는 이 개념에 아주 가까워요. 평균적으로 1입방인치당 15에서 80개의 원자가 있어요. 이게 많은 수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원자들이 엄청 작다는 걸 명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사이의 공간 거리가 엄청나요. 비교하자면 1세제곱인치의 공기에는 약 16,000개의 원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낮은 밀도의 이 원자들은 서로를 밀어낼 수가 없어요. 진동이 아주 강하다고 해도 예를 들어 모르겠네요. 초신성 말이에요. 그래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영화들이 저희한테 거짓말을 했네요. 이 모든 서사시적인 우주 장면들은 사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일어나요.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요. 하지만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우주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요. 우선 다른 행성에는 여전히 소리가 있어요. 만약 우주체에 대기가 있다면 혹은 적어도 가스, 물 또는 고체 표면과 같은 게 있다면 소리가 날 거예요. 우리의 경우 대기는 지구 표면에서 약 97km 상공에서 완전히 조용해져요. 거기서부터 하늘이 파랬던 게 없어지고 별이 반짝이는 검은 베일이 시작돼요. 어느 쪽이든 우리는 다른 행성에 착륙하거나 적어도 대기권에 접근해야만 뭔가를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뭐든 아주 다르게 들릴 거예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금성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곳의 대기는 엄청 빽빽해요. 과학자들은 농담으로 그걸 진한 화학 수프라고 불러요. 그러니 만약 어떻게든 살아서 그곳에서 말을 할 수 있다면 목소리가 매우 다를 거예요. 훨씬 더 시끄러워지고 더 깊게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기분 좋은 바리톤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만약 지구 대기의 밀도가 더 높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한데요? 그때 우린 뭘 듣게 될까요? 글쎄요,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있다면 막연하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물은 밀도가 아주 높죠? 소리는 공기에 비해 물에서 훨씬 더 빠르고 더 잘 움직여요. 초당 거의 1.6km의 속도로요. 만약 음원이 없는 빈 방에 앉아 있는다면 많은 소리를 듣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머리를 물에 담그고 똑같은 침묵이 여기서는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전혀 조용하지 않죠? 비록 여러분이 늘 존재하는 물 자체의 소리를 무시하더라도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얼마나 잘 들리는지를 바로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정맥에서 어떻게 피가 팔딱거리는지, 심장이 어떻게 두근거리는지, 손가락의 아주 작은 움직임도요. 좀 소름 끼치죠? 이게 밀도가 더 높은 대기를 가진 행성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리고 진짜 대단하죠. 우린 모든 걸 듣게 될 거예요. 후다닥 뛰는 동물에서부터 지각판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요. 에이 하면서 여러분은 다른 행성에도 소리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열린 우주에서 뭔가를 들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묻겠죠. 사실 맞아요. 예를 들어 먼지 구름 속에서요. 우주의 거의 모든 곳에서 먼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별의 잔해이거나 다른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모든 것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빽빽해요. 이건 입자들이 서로 밀접해 있는 먼지 구름이 있을 거라는 건데 곧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물론 소리가 아주 작고 매우 짧은 거리에 걸쳐 전송되겠지만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게다가 우리에게는 이미 녹음된 진짜 우주 사운드가 하나 있어요. 이건 우리로부터 2억 5천만 광년 떨어진 페르세우스 은하에서 왔어요. 나사가 2003년에 이걸 기록했어요. 우리 음악광들은 이게 피아노의 도보다 57옥타브 낮은 B 플랫인지를 알고 싶어 할 거예요. 키보드의 왼쪽에 6600개의 키를 추가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주파수가 너무 낮아서 안타깝게도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 외에도 우리는 우주선 안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결국 이것들은 작은 공기 주머니거든요. 우주복을 입으면 여러분은 자신의 호흡이나 우주복 안의 혈액순환까지 소리를 매우 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란히 비행하는 두 명의 우주 비행사는 서로를 들을 수 없어요. 엄청 가까이 다가가서 아주 큰 소리로 외쳐도요. 꽤 웃기죠? 만약 여러분이 우주 비행사인데 뭔가에 부딪힌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주 시끄럽게 들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친구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무선 장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만약 여러분이 어떻게든 우주복에서 기어 나와 살아남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우주선 안에서 일어나는 수다와 소음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요? 보세요. 우주선 안에 공기가 있는데 그게 소리를 전달해요. 그게 금속 벽에 다 통과해요. 그러고 나서 우주선에 기대어 팔꿈치나 무릎으로 배를 만진다면 소리가 귀는 무시하고 뼈를 통해 뇌로 직접 전달돼요. 네, 우리 뼈는 소리를 전도해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들이 음악을 들어요. 이걸 골전도라고 해요. 일부 헤드폰 및 기타 기술에도 사용돼요. 작은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손가락을 귀 위로 올리세요. 거의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잘 닫으세요. 그런 다음 음원을 만져보세요. 예를 들어 음악을 재생하는 스피커와 같이 진동하는 무엇이 될 수 있어요. 뼈가 피부에 가까이 있는 신체 부위로 만져보세요.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세요. 귀를 통해서가 아니라 뇌를 통해 직접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발 열린 공간에서 이 실험을 반복하지는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아마 우주의 소리라고 하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예를 들어 태양이나 다른 행성에서 나는 소리예요. 이런 건 어떻게 녹음해요? 쉬워요. 이건 우주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전자파예요. 다시 말해서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는 빛과 같은 형태의 전자기 방사선이에요. 이 전자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진공 속에서 이동할 수 있어요. 우주 비행사들의 송신기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해요. 우주 비행사가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요. 음파는 전자파로 바뀌어 다른 사람에게 도달한 다음 다시 소리로 변환돼요. 그리고 이게 소위 우리가 우주 소리를 얻는 방법이에요. 사실 우리 행성은 그런 점에서 아주 시끄러워요. 우리는 우주로 엄청난 양의 전자파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왔던 모든 전자파 신호들 말이에요. 이게 우리로부터 110광년 밖에 가지 못한다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네요. 하지만 있죠.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듣지 못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소리가 우주를 쉽게 여행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태양 플레어에서 가까운 초신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듣게 될 거예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우린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우주선이나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찍은 지구나 달과 같이 햇빛이 반사된 물체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볼 때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 보이죠? 우주가 너무 비어 보여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의 마법 같은 풍경이 없어요. 하늘이 항상 너무 어두워서 우주의 별 구경하러 가는 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루할 거예요. 낮 동안 우리 고향 행성의 하늘은 빛의 확산 때문에 파래요. 이건 햇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가 달이나 우주의 다른 곳에 있었다면 이 빛을 주변에 퍼뜨릴 대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하늘이 항상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밖이 덜 밝다는 건 아니에요. 우주정거장 창문 밖을 보고 있다면 구름 한 점 없는 낮 동안 아파트 창문 밖을 바라보는 직사광선만큼이나 맑은 햇빛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화창한 날엔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은 아마 노출을 짧게 하면서 카메라 조리개를 좁게 설정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주 적은 빛이 짧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건 우리의 동공이 너무 많은 빛을 처리하지 않게 햇빛 아래에서 수축한 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우주에서도 그만큼 밝기 때문에 거기서 햇빛이 비치는 물체의 사진을 찍을 때의 과정이 같아요. 노출을 짧게 해서 지구나 달 표면에 좋고 밝은 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또한 사진에 별들이 없을 거란 걸 의미해요. 저 위에서도 별은 상대적으로 어둡거든요. 그런 설정으로 찍은 사진에 나타난 만큼 충분한 빛을 발하지 못해요. 우리의 고향 행성은 해질녘과 새벽에 서서히 아름다운 주황색 팔레트로 변하는 푸른 하늘을 갖고 있죠. 하지만 화성에서 일몰을 볼 기회가 생긴다면 정반대를 예상해요.
해가 질 때 푸르스름한 색조를 띠는 주황색, 갈색 낮 하늘이요. 무엇보다도 화성은 우리 지구보다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화성 표면에서 태양을 볼 때 물론 그게 더 희미하고 더 작아 보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화성에서 관측된 태양은 푸른 후광으로 둘러싸인 푸르스름한 흰색 점일 뿐이에요. 붉은 행성의 얇은 대기는 큰 먼지 입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미산란이라고 불리는 효과를 만들어내요. 이것은 대기 중에 입자의 직경이 산란된 빛의 파장과 거의 같을 때 발생해요. 이 효과는 태양 광선의 붉은 빛을 걸러내요. 그래서 오직 푸른 빛만이 화성에 있는 여러분의 눈에 닿게 되죠. 지구는 왜 고리가 없죠? 우리 태양계의 모든 가스상 거대 혹성들, 목성, 토성,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은 이런 고리를 갖고 있는 반면 암석 행성들,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없어요. 고리가 생성 주변에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행성이 형성되던 시대에 남은 일부 물질일 수도 있어요. 또는 다른 우주 물체와의 충돌로 파괴된 위성의 잔해이거나 모행성의 강한 중력에 의해 찢어진 걸 수도 있어요. 거대 가스상 혹성들은 우리 태양계의 바깥 지역에 형성되었고 반면에 모든 암석 행성들은 안쪽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내부 행성들은 고리를 형성할 수 있었던 잠재적인 충돌로부터 더 보호받았던 게 아닐까요? 또한 태양계 바깥 지역에는 더 많은 위성들이 있는데 이것이 거기 있는 행성들의 고리가 있는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어요. 또 더 큰 행성들이 더 강한 중력을 갖고 있어요. 그 뜻은 형성된 후에 고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일부 전문가들은 오래전에 지구에 고리 시스템이 있었다고 믿고 있어요. 화성 극의 물체가 우리 고향 행성에 충돌할 수도 있고 그게 아마도 주변의 파편들이 밀집된 고리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파편들이 고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달이라고 알고 있는 걸 형성했다고 생각해요. 해왕성 저 너머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아마 거대한 행성이 숨어 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신비한 가상한 세계를 플래닛 9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진짜로 존재한다면 아마 천왕성이나 해왕성과 비슷할 것이고 우리의 고향 행성보다 10배나 더 무거울 거예요. 태양 주위를 공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태양계 바깥쪽에서 돌면서 해왕성보다 20배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거예요. 또 다른 흥미로운 이론은 플래닛 9이 사실은 거대한 행성과 비슷한 방식으로 공간을 휘게하는 자몽극의 블랙홀일 수도 있다고 해요. 비록 우리가 한때 그걸 우주의 희귀한 물질이라고 생각했지만 물은 태양계 전체에 존재해요. 예를 들어 종종 소행성과 해성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또 달과 수성의 분화구에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곳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한다면 거기에 여전히 잠재적인 인류의 식민지를 지탱할 충분한 물이 있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그곳에는 분명 약간의 물이 있었어요. 화성의 극에도 물이 있어요. 대부분 얼음층과 아마 행성의 먼지가 많은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에도 약간의 물이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밖의 생명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예요. 아마 얼어붙은 표면 아래 액체 상태의 물이 가득할 거예요. 사실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2배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해왕성은 의외로 따뜻해요. 비록 태양으로부터 우리 행성보다 30배 더 멀리 있고 열을 덜 받지만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열을 방출해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기가 훨씬 더 활동적이에요. 특히 이웃인 천왕성과 비교한다면 더욱 그래요. 이 두 행성은 같은 양의 열을 방출해요. 비록 천왕성이 태양에 훨씬 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무도 왜 그런지는 몰라요. 해왕성은 시속 240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요. 이게 이 열을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행성의 핵이나 중력 때문일까요? 시속 800만 km의 속도로 우주를 질주하는 괴물 블랙홀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허블 망원경으로 그걸 발견했어요. 그들은 그게 태양 10억 개만큼 무게가 나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원래는 고향 은하의 중심에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떤 중력이 그걸 이리저리 밀어내고 있어요. 어느 순간 이 블랙홀이 은하로부터 탈주해 우주를 계속 돌아다니게 될 거예요. 다행히도 아직 우리로부터 80억 년이나 떨어져 있어요. 태양 폭풍은 너무 강력해서 우리를 완전한 어둠에 빠뜨릴 수 있어요. 2012년 7월 15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이 아슬아슬하게 지구를 빗나갔어요.
코로나 질량 분출 또는 CME는 이온화된 가스의 큰 기포들이에요. 그때 우리의 궤도를 찢어버렸죠. 그게 만약 십자선 안에서 우리의 행성을 건드렸다면 우린 말 그대로 사선 안에 있었을 거예요. 컴퓨터를 손상시키고 몇 달 동안 지속될 정전을 야기했을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태양 물질에 직면했을 거예요. 2022년 6월 25일 놀라운 태양 폭풍이 우리를 강타했어요. 한 사진 작가는 심지어 캐나다 캘거리에서 새벽 하늘을 가로질러 5분 동안이나 번쩍이는 놀랍고도 밝은 오로라를 촬영할 수 있었어요. 이것들은 폭풍에 의해 야기됐죠. 뱀파이어 별은 진짜예요. 이것들은 쌍성의 일부이며 말 그대로 시스템에 있는 다른 별의 생명을 빼갈 수 있어요. 더 오랫동안 타기 위해 그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질량이 작은 별이 자신의 질량을 늘리기 위해 형제자매의 수소연료를 도둑질하는 거죠. 그러면 이 뱀파이어 별은 더 뜨거워져요. 게다가 색이 눈에 띄는 푸른색으로 변해요.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어려 보이죠. 정말 교묘하네요. 우주의 색은 코스믹 라떼라고 불려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스와 먼지 구름뿐만 아니라 우리 은하와 그 안에 있는 별에서 오는 빛은 특정한 색을 갖고 있어요. 흰색에 가까운 아이보리 색조예요. 우주는 파란색을 방출하는 지역보다 녹색, 노란색, 빨간색 빛을 내는 지역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베이지색이에요. 지구의 자기장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지구 자기장이 날로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지구 자기장은 지난 3000년 동안 약해져 왔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1000년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큰일일까요?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인 자북이 자남이 되고 자남이 자북이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구의 자기 보호막이 약해져 더 많은 우주 광선이 우리를 강타할 수 있어요. 우주의 이러한 고에너지 입자는 인공위성의 전자 오작동을 일으키고 인체에 해로운 원소를 생성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극이 역전됐던 시기는 77만 2000년에서 77만 4000년 전이었어요. 다행히도 인류에게는 지구 자기장의 역사를 연구하는 꽤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해저에서 퇴적물의 코어를 채취하고 화석의 자화를 연구하여 과거에 이러한 역전이 언제 일어났고 언제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 그룹은 극지방의 자기장보다 약 3배 정도 약한 광활한 지구 자기장 영역인 남대서양 변칙 SAA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여러 위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SAA의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알아내려고 노력해요. 이를 통해 약화된 자기장이 위성과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엿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세대는 이러한 변화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구가 거꾸로 뒤집힌 모습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자기적으로 말이죠. 나사의 천문학자들은 또한 40억 년 후에 우리 은하계가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주 충돌로 인해서요. 작은 접촉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와의 거대한 충돌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이 은하계의 새로운 지역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인류는 우주 헬멧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지구와 태양계는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믿기 어렵게 들리는데요. 왜 그럴까요? 나사의 허블 우주 망원경이 안드로메다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입니다. 은하들이 서로 부딪히기는 하지만 각 은하 내부의 별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별들과 충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별들은 새로운 은하 중심 주변으로 서로 다른 궤도에 던져질 겁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우리 태양계는 아마도 지금보다 은하 중심으로부터 훨씬 더 멀리 던져질 겁니다. 망원경은 치우세요. 그때를 카운트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사건은 약 40억 년 후에 일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토성이 고리를 잃고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는 이 슬픈 사건을 목격하지 않을 거예요. 토성의 고리가 토성 자기장에 영향을 받아 얼음 입자의 먼지비처럼 토성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나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 고리비는 30분마다 토성의 고리에서 올림픽 크기의 수영장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의 물을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리 시스템 전체가 3억 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과학자들은 토성의 고리 시스템이 수명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이 좋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행성 주변의 고리가 모두 일시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목성의 거대한 고리 시스템이나 천왕성 및 해왕성의 고리를 이미 놓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요즘에는 주변에 얇은 고리만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토성이 고리와 함께 형성되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행성이 고리를 얻게 됐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새로운 연구는 두 번째 주장을 지지하는데 토성 자체의 나이가 약 45억 년인 반면 고리의 나이가 1억 년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고리가 나타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토성 주변 궤도를 도는 작은 얼음 위성들이 충돌했을 때 지나가는 소행성이나 해성의 중력에 의해 궤도가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고리가 형성됐을 수 있다는 설입니다. 미래에는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로 여행을 떠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 생각해 볼게요. 온갖 종류의 멋진 기계 임플란트를 이식한 사이보그가 될까요? 아니면 생물학적 존재와 인공적 존재의 혼합이 될까요? 인류의 미래 진화를 이해하려면 과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100만 년 전에는 호모 사피엔스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안데르탈린처럼 다른 비슷한 종들이 있었죠. 오늘날에 이르러 인간은 키가 더 크고 튼튼해졌습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지구가 더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더 작아질지도 모릅니다. 혼잡한 행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건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으며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기술이 우리의 기억력을 향상시킬 뇌 임플란트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미래에는 우리 외모에 더 주목할 만한 기술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빛의 주파수를 읽을 수 있는 카메라가 달린 인공눈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100만 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순전히 추측이지만 생물 정보학을 이용해 가까운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인구 통계학적 추세에 따르면 도시 지역은 유전적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농촌 지역은 덜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돼요. 우주는 어떨까요? 우리가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게 된다면 중력이 낮아져 우리 몸이 변화할 수 있어요. 네안데르탈린처럼 팔과 다리가 더 길어지거나 보온성을 제공하는 채모를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의 달은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달이 그리워질 거예요. 약 50억 년 후에는 우주의 이 구석에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현재 태양은 주 계열성 단계에 있으며 열심히 수소를 태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색거성 단계에서는 태양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태양의 대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지구와 달을 집어삼킬 때까지 뻗어나갈 거예요. 이미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자연위성은 태양의 영향으로 뒤틀리게 될 겁니다. 궤도가 모두 흔들리게 되고 보름달이 뜰 때보다 초승달이 뜰 때 지구에 더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두면 달은 지구에서 계속 멀어져 지구 궤도를 도는데 거의 50일이 걸릴 거예요. 태양이 자신의 여정을 계속 진행하면서 대기가 달을 끌어당겨 달의 궤도가 붕괴돼요. 결국 달은 찢겨져 지구를 도는 멋진 파편고리가 될 겁니다. 달의 모든 상과 분화구, 심지어 우리가 달에 남긴 발자국과 깃발까지 모두 잔해에 흩어지게 돼요. 태양이 지구와 달을 전멸로부터 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질량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정말 운이 좋다면 태양이 질량의 20%를 잃고 우리는 무사할 수도 있어요. 아직 태양의 적석거성 단계는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이론일 뿐입니다. 우주 자체도 언젠가는 완전히 어두워질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를 절대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추측할 수는 있어요. 현재 우리 우주의 나이는 137억 7천만 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약 1조 년이 지나면 마지막 별이 탄생할 것이라고 해요. 마지막 별은 우리 태양 크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작은 적색 외성이 될 겁니다. 이 별들은 천천히 수소를 마시며 핵 융합 반응을 계속하는 장수 챔피언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죠. 약 100조 년이 지나면 마지막 빛이 꺼질 겁니다. 우주는 어둡고 외롭겠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발표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우주 브이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발표할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너무 설레요.
수년간의 트레이닝을 마치고 드디어 평생 기다려온 날이 왔습니다. 저는 나사 우주비행사로 선발된 310명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 항상 행복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 숫자에 오리지널 세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의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제 드디어 가상현실 실험실을 끝내고 실제로 우주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임무를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의 브이로그는 짧게 끝낼게요. 하지만 앞으로 저의 우주 모험에 대한 모든 것을 들을 준비를 하세요. 발사 전날은 승무원들이 바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꽤 여유로운 날이에요. 다가오는 날은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나사는 비행 전 격리 기간 동안 함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가족이나 친구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줘요. 또한 그들이 소유한 비치하우스에서 숙박할 수도 있습니다. 꿈의 직업이라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말이죠. 저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출발 24시간 전부터 커피를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서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카페인 때문에 평화로운 꿈을 꾸지 못했을 거예요. 발사 당일,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우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이긴 하지만 아무도 슬픈 분위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빗 보위의 스페이스 오디티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둘째, 커피는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발사 당일 아침에는 여전히 아침 식사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종석에서 우주로 떠날 때 항상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 말고도 우주비행사들은 발사 당일에 상당한 여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발사대로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 점검을 하고 발사 전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런 다음 조종석에 올라갈 시간입니다. 발사 관제센터 및 미션 컨트롤과의 항공에서 지상으로 음성 확인을 포함하여 수천 번의 발사 전 점검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직원이 발사장에 도착하면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만약을 대비해 이 기간 동안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한다는 재미있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자, 기저귀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점검했으니 메인 엔진을 시동할 차례예요. 이륙을 준비하세요. 5, 4, 3, 2, 1, 우후! 우주에서의 하루. 우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주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비행사의 하루가 어떤 모습인지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제가 떠다니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우주비행사의 하루는 매 순간 매 초마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식사하고 양치질하는 것부터 일하고 잠자는 것까지 모든 행동은 일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주비행사가 해야 할 일은 관제센터의 작전 계획팀에서 5분 단위로 세밀하게 계획합니다. 이 일정은 우주정거장에서 특정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누가 어떤 일에 관여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일만 하고 놀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일정에 따라 움직이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자유시간이 있습니다. 궤도를 도는 우주선에서의 하루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국제 우주정거장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들은 24시간마다 정거장이 전 세계를 돌면서 15번의 일출과 15번의 일몰을 경험해요. 하지만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하루 24시간 주기에 따라 생활해왔습니다. 우리의 뇌와 신체는 깨어있고 잠자는 일주기 리듬을 따르죠. 따라서 우주비행사들은 이러한 주기와 리듬에 맞춰 비슷한 스케줄로 일하고 잠을 자는데 그렇지 않으면 영구적인 시차 적응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주비행사의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니치 표준시 기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근무하며 새끼 식사와 2시간 반의 운동이 포함돼요. 아침 루틴. 우주에서의 아침 일정은 지구에서의 아침 일정과 비슷해요.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나사에서 제공한 위생 키트에 들어있는 물품으로 위생 루틴을 시작해요. 여기에는 우주에는 진짜 샤워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물이 거의 필요 없는 헹굴 필요 없는 샴푸가 포함돼요. 재밌는 점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이 과정에서 떠다닌다는 것입니다. 화장품과 치약 등 각자 원하는 제품을 키트에 넣어 가져갈 수 있어요. 면도할 면도기가 필요한 경우 혼자 혹은 서로의 이발을 할 수 있는 이발기나 가위도 있습니다. 나중에 일할 때 머리카락이 얼굴에 날리지 않도록 진공청소기로 머리카락을 잘 정리해두면 됩니다. 음식. 우리는 아침을 거르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는 점심과 저녁을 포함한 새끼 식사 중 첫 번째 식사예요.
식사량은 각자의 필요 칼로리에 따라 달라져요. 한 가지 좋은 점은 식사가 지구에서 이미 조리되어 있고 일회용 패키지로 제공되기 때문에 요리하거나 설거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주 비행사들이 며칠 동안 순수하게 동결 건조된 음식을 먹었던 아폴로 임무 이후 우주 음식의 맛과 다양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우주 업무. 식사를 마치면 이제 일할 시간입니다. 각자 그날에 주어진 업무에 집중해요. 실험 감독부터 정거장 장비의 일상적인 유지보수 수행까지 다양한 업무가 주어져요. 또한 지상에서 통제하는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우리 몸이 장기간 우주 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직접 실험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우주체육관. 운동은 우리 일상의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매일 몇 시간씩 운동에 투자해요. 일반적으로 지구에서 우리 몸은 중력을 거스르며 움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활동해요. 하지만 우주에서는 중력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더 쉬우며 많은 노력이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신체 훈련을 계속하지 않은 우주 비행사는 근육이 많이 손실되어 지구로 돌아오면 몸이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와 근육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중력에 의해 아래로 당겨지지 않아 체액이 머리에 축적되어 발생하는 우주 스너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러닝머신이나 자전거를 이용한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도 합니다. 이 모든 운동을 하려면 운동기구에 몸을 묶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몸이 붕 떠서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유시간. 지구의 미션 기획자들은 매일 우주에서 휴식을 취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줘요. 이메일을 쓰거나 영화를 보거나 악기를 연주하기도 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취미는 창밖을 내다보며 지구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한 궤도를 돌면서 45분마다 나타나는 멋진 일출과 일몰도 즐길 수 있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참고로 지구인과 마찬가지로 우주 비행사도 재충전을 위해 주말에는 쉬어요. 달콤한 꿈. 다음날의 업무를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침대에 올라갈 수 없어요. 대신 침낭을 벽에 부착하여 안전하게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침낭이 없다면 밤새도록 떠다닐 텐데 안전하지도 편안하지도 않을 거예요. 좋아요. 이제 가야겠어요. 눈앞에서 거대한 지구와 검은 허공이라는 두 개의 그림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그림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우주선을 벗어나 끝없는 진공 속으로 날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지구 표면에서 약 400km 상공을 날아갑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우주비행사에게는 우주 유영이 일상이에요. 그들은 지금까지 11,000시간 이상을 검은 심연에서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그 모든 시간 동안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주로 날아가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여행 중 끔찍한 다른 위험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고가 1966년에 발생했어요. 유진 선아는 제트팩을 착용하고 우주공간에 들어가 수리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우주비행사가 무중력 상태에서 비행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트팩은 매우 뜨거워졌어요. 유진은 이 열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으로 만든 특수 보호 바지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주공간에 들어갔을 때는 바지 보호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죠. 몸에서 나오는 열을 차단하는 대신 바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복은 마치 기사의 갑옷처럼 무겁고 불편했어요. 피부를 문지르고 움직임을 제한했죠. 무중력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매우 힘든 일이지만 유진은 그날 우주복 전체가 뜨거워지는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우주복 안은 마치 뜨거운 목욕탕에 있는 것 같았어요. 높은 온도와 고된 작업은 과로와 탈수, 심각한 체중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땀방울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우주여행을 하는 동안 우주비행사는 체중이 약 6kg 정도 빠졌습니다. 다른 우주비행사들이 그를 구하러 와서 우주선으로 데려갔어요. 과열을 줄이기 위해 그들은 호스로 찬물을 뿌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주비행사는 무한히 넓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기 위해 우주 케이지와 비슷한 우주복을 입어야 해요. 1973년에 또 다른 위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트 콘레드와 조 커윈이라는 두 명의 우주비행사가 스카이랩 우주정거장의 태양열 날개를 수리하기 위해 우주공간으로 나갔어요.
날개가 돌아가지 않자 우주비행사들은 수동으로 날개를 움직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힘을 이용해 고정된 날개를 돌렸지만 오히려 날개가 그들을 밀었어요. 밀리는 힘이 너무 강해서 두 우주비행사가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표면을 붙잡을 시간도 없이 우주공간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안전 케이블이 있어서 우주비행사가 영원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안전 케이블을 잡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죠. 일반적인 현대 우주복에는 10개 이상의 보호층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복은 극한의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해줘요. 찢어지지 않으며 외부에서 습기가 새지 않습니다. 이 보호장치는 감압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해요. 몸과 우주 사이에 작은 통로가 생기면 우주복에서 모든 산소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주복이 더 많은 산소를 잃을수록 더 많은 진공 상태가 돼요. 이것은 질식 및 신체 부피 증가와 같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치 내부에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죠. 2007년 릭 마스트라치오는 수리 작업을 위해 우주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그의 왼쪽 장갑 엄지손가락 옆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구멍의 장갑은 바깥층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우주비행사가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손상된 층은 두 번째 층을 파괴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세 번째를 찢을 수 있습니다. 진공이 우주비행사의 피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릭은 우주공간에서 6시간 동안 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4시간째 될 때 우주복이 손상된 걸 발견했어요. 우주비행사는 이를 지휘부에 보고하고 우주선으로 복귀하라는 긴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구멍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했어요. ISS 내부에는 우주에서 작업하는 데 필요한 많은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는 거의 모든 표면을 얼리는 성질이 있어요. 이 화학적 서리는 과열 시 정거장의 일부 구성 요소를 냉각하는 데 사용돼요. IS에서 이 물질의 누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것이 바로 우주비행사 로버트 커빔이 우주로 첫 비행을 하기 전 훈련 중에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2001년 첫 우주 유영에서 그에게 발생했습니다. 암모니아 누출이 시작됐을 때 로버트는 우주정거장 밖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액체가 우주복 전체에 튀었습니다. 두꺼운 얼음층이 순식간에 유리를 덮었죠. 로버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깨뜨렸다고 생각했지만 사고는 그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우주복의 보호막 덕분에 로버트는 얼지 않았지만 암모니아가 그의 움직임을 심각하게 제한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우주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암모니아가 우주정거장에 유입되면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로버트는 1시간 30분 동안 우주공간에 서서 누출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 후 그는 성공적으로 정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주공간에서의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려면 우주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우주복의 무게는 127kg으로 스쿠터 한 대와 맞먹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지만 여전히 땀을 흘리게 해요. 우주비행사 크리스 헤드필드는 우주복 안에서 모든 움직임이 저항에 부딪힌다는 말로 우주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슈트는 피부를 긁고 뼈와 관절을 압박하며 간단한 움직임에도 2배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면 눈이 젖게 되죠. 이 습기는 헬멧 내부로 날아가 증발할 때까지 시야를 가립니다. 습기가 너무 많으면 우주비행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례는 2013년 우주비행사 루카 파르미타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정거장 밖에서 무언가를 측정하기 위해 우주로 나갔는데요. 어느 순간 머리 뒤쪽이 젖어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는 다른 우주비행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정거장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루카는 돌아올 때 몸을 거꾸로 뒤집어야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헬멧 속으로 물이 솟구쳤어요. 물이 얼굴 대부분을 덮었습니다. 루카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어요. 기지에 문제를 보고하려고 했지만 물이 입을 가리고 말았죠. 다행히도 그의 파트너들이 그를 구조하고 기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헬멧을 열자 거의 2리터의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주비행사의 케이블은 우주로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어장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강한 충격을 받거나 우주 비행사가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케이블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세이퍼라는 배낭이 있습니다. 제트팩과 비슷한데 작은 튜브에서 가스를 방출하여 비행 방향을 바꿔줍니다. 우주에서 회전하는 경우 세이퍼가 멈추고 움직임을 정렬해요. 특수 조이스틱을 사용해서 수동으로 조종하고 비행할 수 있습니다. 세이퍼는 1994년에 처음 사용됐어요. 하지만 엔지니어들이 이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는 MMU, 유인 기동장치가 있었습니다. 1984년 우주비행사 브루스 맥캔들리스가 처음으로 이를 사용했죠. 케이블 없이 우주공간에 떠있는 그의 유명한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브루스가 이 제트팩의 첫 번째 테스터였다는 점이에요. 그는 그것이 작동할지 100%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주공간으로 가서 케이블을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그가 무한한 검은 심연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의 팀도 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해보세요. 다행히 제트팩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3번의 임무 끝에 나사는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MMU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후 엔지니어들이 세이퍼를 발명한 거예요. 제트팩과 케이블은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이지만 우주에서 우주비행사를 가장 잘 보호하는 것은 그들의 기술입니다. 각 우주비행사는 6년간의 고등교육과 수년간의 훈련을 거쳐요. 우주 유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현실에서 많은 시간을 훈련합니다. 우주에서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들은 신체, 지구력, 정신을 훈련합니다. 하루가 1년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금성에서 하루는 자전축을 한 바퀴 도는 것을 의미하며 지구의 243일과 맞먹는 긴 시간입니다. 더 이상한 점은 금성은 하루가 이렇게 길지만 1년이 지구보다 짧다는 사실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약 365일이 걸리는 반면 금성은 단 225일 만에 완료합니다. 따라서 금성에게 하루는 1년보다 더 대단한 날입니다. 금성은 일반적으로 이상한 행성입니다. 지구보다 조금 작지만 지구와 매우 닮아 지구 쌍둥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몇 가지 큰 차이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성은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태양이 서쪽에서 뜨고 동쪽에서 집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행성은 금성만이 아니에요. 천왕성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성은 대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지구에 서 있으면 주변 공기의 무게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금성에서는 코끼리가 어깨 위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금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90배에 달해요. 금성의 대기에는 두꺼운 독성 가스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화산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있죠. 엄청난 힘으로 대기를 누릅니다. 그 결과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금성에 착륙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편 수성은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으로 금성보다 공전 궤도가 훨씬 빠르며 지구 시간 약 88일 만에 태양 주위를 완전히 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성은 자전축이 느리게 회전하기 때문에 수성에서의 하루는 지구 시간으로 약 176일이 걸립니다. 거의 반년이죠. 금성과 마찬가지로 수성의 하루는 1년보다 훨씬 더 길어요. 수성은 태양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극심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낮 기온은 426.7도까지 치솟아서 납을 녹일 정도로 뜨겁습니다. 하지만 일몰을 기다리세요. 밤이 되면 영하 178.9도까지 떨어집니다. 수성에는 우리처럼 두꺼운 대기가 없기 때문에 열이 행성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양 아래 큰 바위를 잠시 눕혀놓으면 한쪽은 매우 차갑고 다른 한쪽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실 너무 추워서 얼음이 조금 있을지도 몰라요. 북극 지역을 보세요. 특히 분화구 내부에 햇빛이 비치는 노란색 반점을 보세요. 이것은 물얼음의 표시입니다. 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주에서 훨씬 더 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성은 흔히 붉은 행성이라고 불립니다. 화성의 표면을 덮고 있는 산화철, 즉 녹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별명을 얻었죠. 철분이 풍부한 광물이 녹슨 붉은 색조를 만들어 화성의 풍경을 물들입니다. 하지만 화성은 단순히 붉은색만이 아닙니다. 화성에 서 있으면 캐러멜과 황금빛, 약간의 갈색, 심지어 약간의 초록빛이 도는 사막과 같은 버터스카치 지형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화성에는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산인 올림푸스 몬스도 있습니다. 높이가 약 22km에 달하는 이 산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습니다. 이 산은 저점성 용암이 분출하면서 형성되어 방패와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성은 모래로 덮여있기 때문에 엄청난 먼지 폭풍으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폭풍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폭풍은 미래의 인간 탐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멀리서 관찰할 때 화성의 매혹적인 모습을 연출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폭풍뿐만 아니라 지진까지 있어요. 지진 진동이라고도 알려진 화성의 지진은 1969년 나사에 의해 처음 감지되었습니다. 지각판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구의 지진과 달리 화성의 지진은 행성 내부의 냉각과 수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행성이 얼마나 비슷하면서도 다른지 흥미롭습니다. 토성의 상징적인 고리는 지구의 고대 과거와 관련된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리는 주로 얼음 입자와 파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수억 년밖에 되지 않은 비교적 젊은 나이로 추정됩니다. 이 고리들이 어떤 격변적인 사건 이후에 탄생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큰 위성이 충돌하거나 해성이 분리된 것이 그 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연대가 공룡이 지구에서 멸종한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연관성이 있을까요? 누가 알겠어요? 토성은 고리 왕관을 쓰고 있지만 태양계에서 고리를 가진 행성은 토성뿐만이 아닙니다. 목성, 천왕성, 해왕성에도 고리가 있지만 토성만큼 눈에 잘 띄고 멋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토성에서 진정으로 눈에 띄는 것은 북극의 웅장한 육각형입니다. 육면체의 거대한 도형입니다. 이 놀라운 구조물의 각 변의 길이는 약 14,484km로 지구 지름보다 1,931km나 더 길어요. 과학자들은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왜 형성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풍속의 변화 때문일 수도 있고 국부적으로 느리고 구불구불한 제트 기류에 의해 형성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성의 또 다른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토성의 육각형과 마찬가지로 목성에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적점이라고 불립니다. 적어도 350년 동안 격렬한 폭풍을 일으켜왔으며 지구 자체보다 더 큰 폭풍입니다. 그 이름과는 달리 이 지점의 색은 벽돌색에서 옅은 연어색에 이르기까지 수년에 걸쳐 다양하게 변해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속적인 폭풍을 계속 연구하여 그 지속성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색채의 신비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기상학적으로 대적점은 강력한 폭풍입니다. 목성의 남반구에서 엄청난 압력을 발생시킵니다. 한편 목성 자체는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성의 자기장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목성의 자기장은 행성 자체를 훨씬 뛰어넘어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자기장 중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이 때문에 목성은 강렬한 방사선과 매혹적인 오로라의 원천이 됩니다. 지구의 오로라도 아름답지만 목성의 오로라도 정말 장관입니다. 자기장은 목성의 위성 및 태양풍에서 나온 하전 입자와 상호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극지방 근처에서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오로라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지구와 비교했을 때 이 오로라의 규모는 지구에서 본 적 없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태양계에서 크고 멋진 점만 있는 행성은 이곳뿐이 아닙니다. 태양에서 8번째이자 가장 먼 행성,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대 행성 해왕성에도 대흑점이 있습니다. 목성과 마찬가지로 해왕성 대기에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목성의 대적점과는 달리 해왕성은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날씨 패턴 때문에 이 점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왕성은 천왕성과 함께 얼음 거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태양계에서 가장 사나운 바람을 자랑합니다. 해왕성의 초음속 바람은 시속 1931km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성깔이 대단하죠? 하지만 이것이 두꺼운 구름 형성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쏟아지는 행성을 꿈꿔본 적이 있다면 이 행성을 방문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해왕성의 대기권 깊숙한 곳에서 극한의 압력이 가해지면 탄소 원자가 압축되어 다이아몬드를 형성한다는 이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는 비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독특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씨죠. 해왕성의 위성은 모행성으로부터 기묘한 날씨를 물려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해왕성에서 가장 큰 위성인 트리톤은 극저온 화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리톤의 빙산은 지구의 화산처럼 용암을 분출하는 대신 물, 암모니아, 질소가 혼합된 물질을 분출합니다. 얼음 간헐천이 우주로 물질을 쏘아 올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우리 태양계만 보더라도 각 행성마다 고유한 개성과 흥미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주에서 더 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금은 땅 속에서 물이 굳어져 태양광선과 섞인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금이 현자의 돌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고 믿었어요. 고대 잉카인들은 금을 처음 보았을 때 이 금속이 하늘에서 떨어졌고 신화 속 생물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원은 훨씬 더 장대해 보여요. 아주 먼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사람이나 동물이 없던 시대로요.
공룡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가 막 형성되는 시대죠. 지구는 화학 원소로 이루어진 거대한 가마솥과 같았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가 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39억 년 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거대한 소행성들이 태양계를 통과했습니다. 소행성들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에 떨어졌어요. 소행성이 달에도 떨어져서 달에 큰 크레이터를 남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에 진짜 대지양이 일어났어요. 다행히도 아직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파괴와 함께 소행성은 금속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지구에 금속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지구의 핵은 주로 철과 같은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지구 지각으로 퍼져 마그마와 섞이고 산소와 접촉하여 다른 원소와 결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핵으로 들어가게 됐을까요? 단순한 수소와 헬륨 원자가 합쳐져 거대한 별 내부에서 더 무거운 원소를 형성했습니다. 그런 다음 초신성이 폭발하여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을 형성했어요. 이 구름은 우리 은하계에 도달하여 태양 주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먼지와 별의 잔해가 행성을 형성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의 깊숙한 내부에 있는 금속은 구하기 어렵습니다. 지구 표면에 금속을 남긴 유성우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기술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우주에서 멀리 떨어진 강력한 초신성 폭발이 주기율표에 있는 많은 금속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폭발하는 동안 핵융합이 시작되어 금 원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폭발이 그 뜨거운 조각들을 다른 방향으로 내던졌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날아가 차가운 우주에서 식어 태양계에 도달했습니다. 또 다른 이론에 따르면 금과 다른 금속들은 두 개의 중성자별이 합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중성자별은 태양보다 크기는 몇 배 작지만 무게는 몇 배나 더 무거운 강력한 거대 별입니다. 이들은 엄청난 중력과 밀도를 가진 전체예요. 두 별의 충돌은 금을 합성할 수 있는 강렬한 감마선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2017년 천체 물리학자들은 처음으로 두 중성자별의 충돌을 관측했습니다. 그들은 중력파 탐지기를 사용하여 금을 포함한 중금속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따라서 이 이론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어떨까요? 별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먼지와 가스 구름은 우주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섞여서 하나의 덩어리로 결합하고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서로를 꽉 조이고 중력을 형성합니다. 모든 물질이 붕괴되면 열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에너지의 급증으로 별이 만들어집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별이 일생 동안 주기율표의 대부분의 원소를 생성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우리 몸도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 돼요. 우리는 수십억 년 전에 우주의 반대편 끝에서 폭발한 거대한 초신성의 일부일지도 몰라요. 이 이론이 등장한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이를 증명하거나 반증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금 매장지 중 하나는 남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귀금속이 20억 년 전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진 후 그곳에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금이 전 세계 바다에 숨겨져 있다고 확신해요. 1000만 톤에서 2000만 톤까지의 금이 수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덩어리가 아니라 액체에 녹아있는 작은 입자입니다. 이러한 금을 추출하는 데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제 어떻게 금을 채굴하여 보석으로 만드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금이 숨겨져 있는 넓은 땅이나 암석과 같은 금 매장지를 찾습니다. 픽, 삽, 기계를 사용하여 바위에서 반짝이는 조각을 추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이 조각들을 특수산에 녹여 금과 고체를 분리합니다. 그 후 녹이거나 기체 플로라를 사용하여 금에서 다른 물질을 제거합니다. 금이 정제되면 순도를 검사합니다. 99.9%가 기준이에요. 완성! 금이 만들어졌습니다. 보석이나 전자기기의 부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금속도 별에서 왔습니다. 로디움과 이리듐을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실용적인 가치 때문에 금보다 몇 배 더 비쌉니다. 예를 들어 로디움과 이리듐은 유해한 가스를 무해한 가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금속에 대한 수요의 90%는 자동차 제조업체 시장에서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금속을 자동 촉매 제조에 사용합니다. 유해한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데 필요해요. 연료 연소 중에 생성되는 독성 물질이 이러한 귀금속과 접촉하면 더 안전한 형태로 변합니다. 로듐과 이리듐의 미세층을 촉매 실린더의 벽에 발라요. 금, 백금, 로듐, 이리듐은 가장 비싼 금속입니다. 그렇다면 내구성이 가장 뛰어난 금속은 무엇일까요? 금속의 강도는 4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승자를 결정하는 것은 조금 복잡해요. 첫째, 인장 강도가 있습니다. 인장 강도는 금속이 찢어지지 않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모델링 클레이는 다른 방향으로 쉽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인장 강도가 낮아요. 금속 중에서 텅스텐은 아마도 가장 늘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또 다른 기준은 압축 강도입니다. 이것은 압축에 저항하는 금속의 능력이죠. 크롬은 가장 강한 것 중 하나예요. 금속 강도에 대한 3번째 기준은 항복 강도입니다. 이를 테스트하려면 금속으로 막대 또는 빔을 만든 다음 구부려서 부러뜨려야 해요. 가장 큰 저항을 보이는 금속이 항복 강도 수준이 높습니다. 티타늄은 이에 매우 적합해요. 4번째 기준은 충격 강도입니다. 이것은 금속이 떨어뜨리거나 부딪혔을 때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점에서 철이 뛰어나요. 각 금속에는 강하고 약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롬은 압축에 대한 저항력이 높지만 늘리려고 하면 약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강점을 결합하기 위해 금속 합금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가장 희귀하고 비싼 금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원소들은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물질은 무엇일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원소인 아스타틴을 만나보세요. 이 물질은 전 세계 약 25g만 존재합니다. 붕괴 속도가 형성 속도와 같습니다. 따라서 자연에 존재하는 이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1800년대에 이 원소에 대해 논의했고 19세기 말에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원소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1869년 주기율표의 창시자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는 할로겐 원소 그룹에 85번으로 지정된 특정 물질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비금속 그룹에는 불소, 염소, 브롬 및 요오드와 같은 물질이 포함돼요. 따라서 아스타틴은 알려진 모든 할로겐 중 가장 무겁고 금속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녹는 점이 낮고 열과 전기를 잘 전도하지 않아요. 고체 형태로 부서지기 쉽고 어두운 색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은 이 물질의 모든 특성을 알지 못해요. 자연에서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과학자들은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방사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원소를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나 일부 실험실에선 과학자들이 갑상선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아스타틴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한 가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검은색일까요? 나사의 뉴 호라이즌스 우주 탐사선이 막 그 해답을 제시했을지도 몰라요. 명왕성을 탐사한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은 계속 진행해서 현재는 지구에서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어요. 즉 명왕성은 태양이나 지구 주변의 먼지 입자와 같은 광원에서 받는 모든 빛 공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선의 간단한 카메라를 사용해서 밝은 별이나 카메라로 빛을 산란시킬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없는 엄청나게 지루한 빈 공간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촬영했어요. 그런 다음 이 이미지를 처리해서 알려진 모든 가시광선 소스를 제거했습니다. 별에서 나오는 빛과 은하수에서 산란된 빛을 제거한 후에는 우리 은하계 너머에서 들어오는 빛만 남았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아직 설명할 수 없는 빛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건 알려진 은하에서 들어오는 모든 빛과 거의 같았어요. 즉 은하 밖에서도 은하 내부만큼이나 많은 빛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빛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작고 희미한 외소은하나 우주 밖의 미지의 현상과 같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광원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 있어요. 아니면 아직 과학자들에게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암흑물질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우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둡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별과 은하에서 나오는 모든 빛에 가스와 먼지 구름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색이 나올까요? 베이지요. 이것은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우주가 다채롭다면 태양이 여전히 필요할까요? 짧은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우주의 색은 별, 은하, 가스 구름과 같은 다양한 천체와 빛의 상호작용의 결과예요. 이러한 색은 관찰하기에 매력적이지만 지구상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진 않아요. 네, 맞아요. 하늘과 우주의 색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우주로 가는 우주 비행사를 생각하면 우주에서 할 수 있는 멋진 일들을 상상하게 될 거예요. 우선 항상 슈퍼히어로처럼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는 레일을 잡고 팔의 힘을 이용해 모듈 사이를 이동해요. 이런 이동 방식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주에서 몇 달만 지나면 진짜 고개사가 될 수 있어요. 우주정거장의 특별한 전망 공간인 큐폴라 창문을 통해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지구의 멋진 사진을 찍기도 해요. 새로운 게임도 발명해요. 목표물을 맞추거나 정거장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최대한 빨리 달리는 게임 같은 것들 말이죠. 그리고 무중력 스포츠는 정말 멋질 거예요. 저 위에서 축구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바이시클 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공중에 떠있는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거나 물기를 잡으려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하지만 이 모든 재밌는 것 외에도 잠도 자야 해요. 우주에서는 그게 쉽지 않죠. 중력이 없다는 건 장난을 치고 방을 가로질러 날아다닐 때는 멋질 수 있지만 피곤해서 머리를 베개에 대고 눕고 싶을 때는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대신 우주 비행사들은 벽에 부착된 작은 침낭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잠자는 동안 몸이 이리저리 이동하거나 물건에 부딪힐 위험이 없어요. 저 위에는 자다 걸어다니는 몽유병은 없고 자면서 떠있는 사람들만 있어요. 1961년 한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를 무려 17번이나 돌면서 인간이 우주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 일부 비행사들은 우주 캡슐을 작은 쓰레기통이라고 묘사했고 우주선 자체는 폭스바겐 비틀의 앞좌석 크기 정도라고 말했어요. 우주에서의 수면은 지구에서의 수면과 매우 달라요. 우주에는 위도 아래도 없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는 자신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자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국제 우주 정거장의 수면실은 전화 부스 크기 정도인데요. 비좁은 공간이고 다른 곳처럼 멋져 보이지는 않지만 우주 비행사들은 이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우주 비행사는 환기가 잘 되도록 환기구 근처에서 자야 합니다. 우주에서는 숨을 내쉴 때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머리 주변의 거품을 형성해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이 더 까다롭죠. 우주 비행사들은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창문을 가리고 지구의 일부 사람들이 빛을 차단하는 것처럼 수면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해요. 우주에는 햇빛을 걸러줄 대기가 없기 때문에 창문을 가리더라도 태양이 너무 밝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구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주에서는 당연하지 않아요. 또한 우주정거장은 90분마다 지구 궤도를 돌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들은 1시간 30분마다 새로운 일출을 볼 수 있어요. 우주정거장에는 팬과 기타 장비가 많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수면을 위해 귀마개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중력이 있든 없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누구나 심술이 나기 마련이죠. 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은 혈압, 면역체계, 신체 균형 및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땐 지구에서보다 우주에서 훨씬 더 까다로워요. 나사는 우주 비행사들이 하루에 약 8시간에서 8시간 반의 수면을 취하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하지만 우주 환경이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을 방해할 수 있는 만큼 ISS에서 근무하는 우주인들은 평균 6시간만 수면을 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불면증과 수면 부족을 겪는 건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온도도 그다지 쾌적하지 않아요. 우주 비행사는 때때로 일정이 변경되거나 장시간 교대 근무를 하거나 밤에 할당된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숙면에 방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는 수면 교육을 실시하고 승무원들이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이완 기술을 장려해요. 꿈과 악몽은 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주에서도 흔한 일이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일부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서도 코를 골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멍하고 나른한 것 같은 기분 아시죠? 몸과 뇌가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요. 약간 방향 감각이 흐려지고 명확하게 생각하거나 빠르게 움직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를 수면 관성이라고 합니다. 이 느낌은 보통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라지지만 우주에서는 많은 우주 비행사들이 이 문제를 겪기 때문에 이를 없애기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면을 위한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우주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신체의 자연스러운 수면 각성 주기에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이 주기를 조절하는 두 가지 요소는 S 프로세스와 일주기 리듬입니다. S 프로세스는 우리가 하루 동안 잠을 자고 깨는 것을 조절해요. 우주에서는 신체가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S 프로세스에 약간의 변화가 생겨요. 일주기 리듬 역시 우리 몸의 내부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돼요. 빛과 어둠에 대한 노출과 같은 신호가 완전히 엉망인 우주에서는 매일 아침 7시에 알람 시계를 설정할 수 없어요. 적어도 저 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좋은 핑계가 있겠죠. 우주 비행사의 적응을 돕기 위해 나사는 우주 정거장 내부에 지구의 하루를 모방한 특수 조명을 추가했습니다. 밤에는 외부 빛을 차단하고 낮에는 충분한 빛을 제공해서 우주 비행사가 가능한 한 적절한 시간에 깨어있고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돕죠. 우주 비행사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청색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익숙한 팁이네요. 화성 탐사 임무를 수행하러 가서 심술궂고 우울한 모습으로 새로운 집에 도착하고 싶지 않다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많이 찾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 특별한 우주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ISS의 우주 비행사들만큼 공간이 넓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숙소는 지구에 있는 편안한 침실과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둡고 조용하며 무엇보다도 개인만의 공간이 될 거예요. 동시에 달로 가는 길에는 프라이버시와 작별을 구하세요. 이러한 임무에서는 승무원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적습니다. 친구들과 캠핑을 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텐트가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주에서의 시차를 상상해보세요. 보통 우주 비행사는 우주 정거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시차에 시달리게 돼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주로 떠나기 며칠 전부터 수면 스케줄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발사 장소의 시간과 시차에 맞춰 취침과 기상 시간을 변경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우주 비행사들이 함께 근무하는 우주 정거장에 도착하면 모두 그리니치 표준시인 GMT라는 공통 시간으로 전환해요. 그리니치 표준시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중간 시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일정을 동기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과학자들은 승무원들이 수면을 더 잘 취할 수 있도록 지구에서 우주 임무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존슨 우주센터에는 달기지나 우주선과 거의 같은 크기의 헤라라는 특별한 거주지가 있는데 승무원들은 일정 기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고 연구원들은 승무원들의 수면 패턴과 업무 수행 능력을 연구해요. 나사는 승무원 건강 및 성능 탐사 아날로그, 즉 차피라는 멋진 실험을 계획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임무는 곧 시작될 예정이며 지휘관, 의무장교, 비행 엔지니어, 과학장교 등 4명의 승무원이 나사의 존슨 우주센터에 있는 화성 듄 알파라는 거주지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들은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거주지에서 화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운동하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다른 일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거예요. 인류 최초의 화성 탐사까지는 아직 10년에서 20년 정도 남았지만 서둘러서 잘 준비해두는 게 좋죠. 안녕하세요, 호기심 해결자분들. 오늘은 몇 가지 고전적인 호기심을 파헤쳐보려고 해요. 다음 우주 왕복선에 올라타서 이 이야기의 진실을 한번 파헤쳐보세요. 우주에서 무중력 상태로 떠다니며 맛있는 핫초코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다고 상상해보세요. 우주 공간에서 비명을 지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비명은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영화 에얼리언을 보셨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우주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단지 들을 수 없을 뿐이죠. 이에 대해 크리스 헤드필드만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주 비행사로 일하면서 2차례 우주 유영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우주 어둠 속에 나가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오직 침묵만이 있을 뿐이죠. 완전한 침묵이요. 하지만 곧 모퉁이로 돌면 거대한 폭발공, 일명 태양이 나타나요. 소리가 통과할 매질이 없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는 소리를 들을 순 없어요.
우주 비행사가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음을 들을 수 있다면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이제 미래의 슈퍼히어로가 된 기분을 느끼며 우주를 질주하고 있는데 별똥별이 옆을 지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 별일까요? 안타깝게도 별똥별은 결코 별이 아니에요. 유성으로 알려진 작은 우주함 속으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해서 멋진 빛의 쇼를 연출하죠. 아, 그리고 신화를 파헤치는 중이니 곧바로 다른 신화를 살펴볼게요. 유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룡이 멸종하는 대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이라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매일 약 48톤의 운석 물질이 지구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해요. 하지만 이 물질의 거의 대부분은 지구 대기권에서 기화돼요. 밤하늘에 보이는 밝은 흔적은 우리가 흔히 별똥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음에 별똥별의 소원을 빌 때 실제로는 작은 우주 쓰레기 조각의 소원을 비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결국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열기구를 타고 성층권으로 날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가능해요. 지구의 성층권은 지상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시작돼요. 지구 표면 약 11에서 12km 상공에서 시작되죠. 하지만 성층권은 멀리까지 이어져요. 만약 열기구를 타고 성층권까지 날아간다면 장비가 정말 좋은 건지 확인해야 돼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특수 슈트와 호흡 장치가 필요해요. 물론 끝까지 올라가면 지구의 공률을 사진으로 찍어야죠. 그러니 특수 카메라 등을 장착할 수 있는 체스트 하네스를 가져가세요. 이 모든 걸 생중계하는 건 어때요? 아마 최초일 거예요. 지구를 떠난 지 102일이 지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우주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하지만 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키가 점점 커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이니까요. 사실 키가 커지는 건 아니에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는 신체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우리 몸에는 척추뼈와 관절 사이에 자연스러운 공간이 있어요. 지구에서는 중력의 힘으로 인해 이 공간이 거의 완전히 눌려 있는데요. 우주에서는 중력의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니 몸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해요. 따라서 우주 비행사는 장기 임무를 수행하면 키가 최대 3%까지 커질 수 있어요. 자,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나사는 당연히 우주복을 맞춤 제작할 때 이 모든 걸 고려해요.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복에 항상 여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죠. 우주 비행사가 지구로 돌아오면 반중력 효과는 사라져요. 그래서 우주복이 다시 몸에 완벽하게 맞을 때까지 며칠 동안 카프리 바지를 입어야 할 수도 있어요. 비행 중에 비행기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깃털처럼 대기 중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비행기에 탑승할 때 비슷한 상상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우주 공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주 비행사가 기밀실 밖으로 빨려나가면 그 사람은 바싹 타버릴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그게 사실일 뿐만 아니라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우주 비행사 크리스 헤드필드에 따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태양 그늘에 있는 신체 부위는 영하 250도의 온도를 경험하고 햇빛을 받는 신체 부위는 약 250도의 온도로 화상을 입게 돼요. 폐가 무너지고 혈액이 찬물처럼 끓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화상을 입고 얼어붙고 호흡 능력을 잃고 끓게 됩니다. 으악! 우주 비행사는 매일 초단위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앞서 중력에 대해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주 공간에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은 무거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몸통이 머리의 무게를 지탱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는 기본적으로 걷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리를 움직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6개월 또는 1년 동안 그렇게 생활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육이 젤리로 변할 수도 있어요. 우주 비행사들은 그래서 운동을 해요. 몸을 묶고 러닝머신에서 달리기도 하고요. 특수기에서 역도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근육이 중력 부족을 너무 많이 느끼지 않게 돼요. 하지만 수분을 계속 섭취해야 돼요. 제가 우주 비행사라면 아주 부드러운 물병을 우주로 가져갈 수 있는지 나사에 물어보고 싶네요. 우주 공간에서 탄 스테이크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바비큐 소스 냄새도요.
터무니없게 들리겠지만 이 속설은 거짓이라기보단 사실에 가까워요. 우주 비행사는 헬멧을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우주에 있을 때는 분명히 우주 냄새를 맡을 수 없어요. 우주선이 도킹하고 해치를 열면 보통 우주 냄새를 맡게 되죠. 이 냄새의 원인은 우주에 떠다니는 탄화수소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똑똑한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주 비행사가 빛의 속도로 비행하면 단 1초도 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할 줄 알았어요. 몇 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우선 우리는 빛의 속도로 우주선을 작동하는 방법을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아직 그럴 만한 기술이 없어요. 둘째,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우주선 안에 인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노화할 거예요.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노화를 겪게 될 테지만 여전히 나이를 먹겠죠. 여러분은 정말 불멸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바타 1을 보셨다면 인간이 판도라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냉동 수면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몸을 얼려 냉동 침대에 넣고 수년 동안 노화하지 않고 여행했어요. 네, 정말 놀랍게 들리네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그럴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우리 몸은 주로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물을 얼리면 팽창해요. 그래서 탄산음료 캔을 냉동실에 방치하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당장 사람의 몸을 얼리면 내부의 수분이 팽창할 거예요. 조직과 장기에 해를 끼칠 수 있죠. 따라서 성간 여행에서 냉동 수면을 취할 순 없어요. 적어도 아직은요. 좀 황당한 생각이 있는데요. 우주 비행사가 우주 비행을 할 때 드론을 가지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사에서 설계한 드론이 아니라면 우주복 없이 우주로 나가면 인간처럼 얼어서 타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라면 꿈은 꿔볼 수 있잖아요.